일본 대기업 파나소닉이 디스플레이 사업을 정리한다는 소식이 니케이 보도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파나소닉 홀딩스는 액정 패널을 생산했던 파나소닉 액정 디스플레이 (PLD)를 해산한다고 했는데요. 파나소닉 홀딩스는 대부금 5,800억 엔, 약 5조 2천억 원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은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을 완전 종료 후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올인할 걸로 보입니다. 파나소닉은 효고현 히메지에 있는 PLD 공장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활용할 방침이라는데요. 그런데 현재 파나소닉의 이러한 디스플레이 해산은 일본 정부의 무리한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배터리 분야에 올인하며 기사회생을 노리는데 여기서 한국 기업들의 폭탄 발표가 잇따르면서 이마저 매우 큰 위기를 맞는다는 국면인데요. 한국 기업은 엄청난 수를 내놓았으며 일각에서는 자칫 디스플레이 해산 뒤에 배터리조차 똑같이 될 수 있다 전합니다. 우선 파나소닉은 앞서 일본의 디스플레이 드림팀이라는 JOLED와의 파산에서 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일본 정부는 첨단 산업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 규정하며 애쓰고 있는 국면인데 누구나 알다시피 일본에는 현재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으로 중국 대리기와 한국 대만 무력화가 등장한 상황으로 미국이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입니다. 플라자 합의를 비롯해 일본 반도체를 몰락시키는 등 일본 경제를 파탄시킨 미국의 똑같은 행동이 등장했고 이에 일본 대신에 반도체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어들인 한국과 대만이 몰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운데 일본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도하던 JOLED 파산 소식이 나온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삼성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 내부에선 그야말로 망연자실하는 국면이 등장했는데요. 우선 JOLED는 일본의 대표 기업 두 곳인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합병 사업으로 2015년 시작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현재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괜찮은 회사들이죠. 일본산업혁신기구는 JOLED 최대 주주였고 2조 원을 대출받아 쏟아붓는 등 투자를 해왔습니다. 당시 졸드는 올레드 패널은 소형화가 용이하고 백라이트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일본 업체는 이 기술을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고 이에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주주 일본산업혁신기구는 이제는 무리다. 더 이상 아무도 투자하지 않는다. 라며 사실상 OLED 패널 제조가 극심한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며 파산 이유를 말했습니다. 실제 JOLED는 현재 280명 직원 전원을 해고했으며 부채 4천억 원을 남기는 초라한 성적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 니혼게이자이 등 경제 매체에 따르면 JOLED가 무너진 건 한국의 라이벌들이라 지적했습니다. 매체는 기술은 일본이 먼저 가졌지만 결국 사업을 확장하는 속도와 결정은 한국 기업들이 빨랐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사업성이 된다고 파악하는 즉시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특유의 과단성을 보이면서 일본 기업들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시장을 지배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기도 한데 한국은 결정과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강점이 있는데 반면 일본은 모든 결정과 프로세스가 누군가의 허가가 떨어져야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방식은 신중하게 일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 있으나 이런 사업에서는 취약합니다. 그 사이 한국이 OLED 점유율 잠식을 해버리고 일본은 고비용 문제까지 겹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을 통해서 한국을 역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생산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장이 오픈 불가했고 2021년에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생산을 멈추지 않았으며 그간 쌓아놓은 물량으로 2020년에 엄청난 흑자를 올렸지만 JOLED는 한참 팔아야 할 때 물량이 없다가 수요가 꺾이기 시작한 2021년부터 물량이 생산되니 이는 대규모 적자로 이어진 겁니다. 게다가 한국 회사들은 OLED 패널을 크기별로 생산해 모든 수요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JOLED는 PC 모니터에 들어가는 중형 패널만 사용하니 더욱더 몰락이 가속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OLED 연합은 파산하면서 실수를 하는데 관련 지식 노하우와 기술을 모두 재팬 디스플레이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것으로 이 역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애플이 1억 달러 가량을 투자했으나 역시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어버린 형국입니다. 또한 JDI 내부적으로도 직원이 수억 엔을 횡령하는 등 방만한 경영까지 겹쳐 이를 그르쳐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다 미루다가 샤프가 인수하게 되었고 누더기 회사가 되면서 어렵게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JOLED가 JDI의 지분을 인수하라며 넘기려 하고 있으나 이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죠. 이처럼 일본 정부 등의 보조금 등이 대거 투입된 일본 회사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맥락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의 첨단 기업들이 모두 몰락하는 가운데 미중 전쟁이 발발했으며 한국의 반도체가 매우 큰 위기를 맞는 상황이 생겨 일본은 기회를 잡았다며 반색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4터부터 5조 원가량을 TSMC에 파격 지원을 하면서 발빠른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통 일본 정부에서 외국 기업에 이렇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만큼 일본은 다른 건 몰라도 반도체는 돈이 되며 한국에 그것을 빼앗아 오자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실제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과학법을 비롯해 칩 4동맹을 제기할 때 가장 반겼던 것은 일본인데, 일본이 이번에 얼마나 도끼를 품었는지는 바이든 수출 규제에 참여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 경산성은 당장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한국을 따라잡자는 결의가 나왔는데, 이는 매년 약 5조 원 이상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을 포기하고서라도 중국을 제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르네상스가 오기만 한다면 그 정도 금액은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이었죠. 결국 일본 경산성은 약 50조 원을 투자해서 8개 반도체 회사 연합 라피더스를 결성하기 이르는데요. 지난 2월 28일 결성된 이 연합은 아직 아무도 성공 못한 이 나노 반도체를 2027년 양산키로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도전에 지지 않는다. 일본은 이 나노를 가장 먼저 사수한다. 라며 라피더스 고이케 사장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이 삿포로에 들어선다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서 TSMC를 비롯해서 라피더스 연합까지 일본 정부는 역대급 투자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출발한 일본의 반도체 연합에 한국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일단 라피더스 연합은 근본적으로 이겨내야 할 자체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정적으로 앞서 논의된 대로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들이 연합한 드림팀이 잘 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일본의 의사결정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수준인데 8개 회사가 결합을 했으니 누가 총대를 메고 누가 실행할지 전혀 로드맵이 안 나오는 뜬구름 잡는 사업 형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완전 해산하고 이제 배터리만 올인하게 된 파나소닉은 이제 미국의 IRA 법안 등으로 한국과 함께 세금 혜택을 받으며 미국의 사업을 전개합니다. 파나소닉은 미국의 4개의 생산 공장을 증축하고 2031년까지 2030GWh 생산량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야말로 이는 벼락치기 투자인데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등장하며 파나소닉이 1위에서 순위가 추락하여 심한 위기감을 느낀 파나소닉은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와 협업은 물론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파나소닉 내부적으로는 부담이 매우 심한 것으로 하필 상대가 연전연패하고 있는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이미 파나소닉 사장은 2014년에 한국과 경쟁하다가 본래 모습을 상실했다며 당시 치열했던 TV 시장에서 결국 일본이 대패하며 돌아섰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신 파나소닉은 이제 배터리에도 위기감을 느낍니다. 실제 미국에서 대대적인 제휴를 통해서 공장을 세워가나 한국 업체들의 규모가 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하나만으로도 파나소닉을 압도하는 데다 최근엔 소극적이던 삼성 SDI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 내에서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움직임으로도 가고 있으며 각종 배터리 회사들 역시 한국 회사들과 더 많은 협업체를 구상하니 골머리를 앓는 것입니다. 이번에 배터리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으니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결국에는 한국에 밀리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일본의 전통 대기업 파나소닉은 디스플레이를 해산 후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 기업들과 끝까지 붙어서 이겨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중 갈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에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국이라 불리던 수십 개의 국가들이 일제히 중국과 무역을 전부 끊고 모두 한국산으로 교체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해버리자 중국은 국가 파산이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국 최후방 10개의 국가들이 이러한 파격적인 집단행동에 나서도록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쐐기 한 방을 날렸길래 중국이 국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게 됐는지, 최근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비외교적 발언으로 한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정부가 과태료 폭탄 등으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의 은행들의 목을 죄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금융당국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지난해 과태료를 대거 북과 한국 은행들에 너무나도 큰 타격을 입히며 들쑤셔 놓았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중국 우리은행과 중국 하나은행, 중국 IBK 기업은행에 총 1,743만 위안, 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같은 해 4월에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보고 오류를 이유로 과태료 20만 위안, 3,600여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은 중국 우리은행의 개인 경영성 대출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직급보증, 내보외대, 취급 소홀 등으로 과태료 90만 위안, 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9월에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이 중국 하나은행에 외화직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 위안, 28억 2천여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은행이 출범한 뒤 해외 금융감독 당국이 하나은행에 매긴 과태료 중 단일건 기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중국 우리은행의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 위안, 3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고, 이와 관련해 중국 우리은행 전 법인장은 과태료 4만 1,000위안, 700여만 원까지 별도로 통보받았습니다. 어이가 없죠. 중국 하나은행도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 동제 취약으로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과태료 350만 위안, 6억 2천여만 원 과시정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한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중국에서 모두 철수해버리고 싶지만 중국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들과 기업들이 있어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별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기업의 주재원 7명이 회사에 이틀간 억류된 일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있는 국내 가전업체 의니아전자의 공장 건물 2층 회의실에서 한국인 주재원 7명이 이틀간 억류됐습니다. 그제 12일 오전 중국 측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갑자기 들이닥쳐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지 공안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건물을 점거한 50명의 중국인들은 의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것인데요. 사실 의니아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에 빠지자 지난 2월 공장을 중국 회사에 팔았습니다. 즉 의니아전자가 아니라 이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이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이 50명의 중국인들은 엉뚱하게 의니아전자에 돈을 내놓으라며 이렇게 선을 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의니아전자 중국 주재원은 나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계속 감금 상태에 있었고 화장실을 가더라도 얘들이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잠은 의자에서 그냥 쪼그려서 선잠을 잤습니다. 라며 공포에 휩싸인 목소리로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했습니다. 주중한국 대사관이 영사를 현장에 급파하고 나서야 상황이 일단락됐지만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중국인들의 막무가내식 협박과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중국 정부. 마치 중국 정부가 이들을 뒤에서 조종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을 가장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중국에 같은 조치를 취했을 때는 불평만 늘어놓더니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했는데 한국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며 온갖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중국을 국가 파산에 몰아넣는데 성공하며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이 감히 한국의 보복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현재 중국 내 경제 상황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붕괴와 감당 못할 정도로 큰 부채가 쌓이며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회망이 바로 중국이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 1대1로 국가들에서 돈을 만들어내 중국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중국의 핵심 1대1로 국가들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최후방국이라 불리는 이들이 한 번에 중국과 모든 교역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중국 최고의 맹방이자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 중국이 무려 62조 원을 투자해 파키스탄의 상하수도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은 바로 세르비아.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신미로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죠. 뿐만 아니라 세르비아는 중국의 군사용 드론 윙능 1호를 처음으로 수입한 유럽 국가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16년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일 때 중국의 구조 요청으로 800억 달러를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에서 중국은 유전, 가스전 사업에 많은 투자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의 철도, 공항, 도로 등 부문을 중심으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국의 최우방국이라 불리던 국가들이 최근 갑자기 중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과 모든 무역을 끊고 이를 모두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라고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했을까요? 친중국으로 유명한 세르비아가 러시아와 중국을 배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한다는 극비문서가 노출되기도 해 화제가 됐는데요. 유럽 내 44개 국가 중 우크라이나 침공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경제 제재에 유일하게 불참한 나라인 세르비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온라인 유출의 미 기밀문서에 나타났다고 12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세르비아는 그동안 중국산 무기를 주로 수입해서 썼는데 최근 주변국인 폴란드 등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전면 배치, 시범훈련을 시행한 모습을 보더니 중국산 수입을 중단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모든 인프라 건설을 맡기던 나이지리아도 중국과 거래를 갑자기 끊어버리더니 한국 건설사들에 모두 몰아주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지난 2일 나이지리아 국영석유공사, NNPC, 자회사인 카두나 정유화학, KRPC, 이 발주한 카두나 정유시설 긴급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공사 규모만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중국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지만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국 고위 관계자를 만나주지도 않고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최우방국들이 일제히 한국과 손을 잡아버리자 중국은 국가파산이라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부동산 부실과 지방정부 채무 급증, 투자자금 이탈에 따른 위안화 가치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 등이 서로 맞물리면서 세계의 공장이라는 옛날의 화려한 명성도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 일대일로 핵심 국가들이 갑자기 중국을 배신하고 한국과 손을 잡으면서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쓰러뜨리기 위한 LG의 쐐기의 한 방도 나왔습니다. 세계 배터리 1위 기업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등과 손을 잡았는데요. LG엔솔은 호주 배터리 소재 장비 기업인 노보닉스와 인조흑연 공동개발 협약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조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로 지난해 기준 중국산 수입액 비중이 91.1%에 달했는데 이를 호주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LG전자도 중국을 손절해버리고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지화 맞춤 경영 전략으로 아프리카에서 최적화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하며 최근에는 중국산 전자제품으로 도배됐던 아프리카에서 LG 열풍이 일어나며 중국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끝났다며 중국이 공개한 이것. 한국은 대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싸구려 반도체는 만들었어도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HBM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기술 격차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이 폭탄 발표를 하자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의 복제 공장을 지으려 했다가 발각된 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이 삼성전자 연구원에 접촉해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들을 모조리 빼돌렸다는 충격적인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결국 삼성이 칼을 빼들자 중국이 순식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시원한 반격에 한국인들은 열광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 공장 설계를 빼돌려 중국의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만들려 시도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중국이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이성범 부장검사는 31D 램 반도체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51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D램 반도체 적충조립 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영업비밀 100여 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삼성 전 직원이 빼돌린 기술은 이전에 도둑맞은 기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 빼돌려진 기술은 바로 HBM이라고 해서 요즘 메모리 반도체 업계의 가장 뜨거운 새로운 D램 메모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제로 인식되고 있는 HBM은 엔비디아의 GPU에 탑재되는 최첨단 D램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D램을 적층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기 HBM 역시 고성능 그래픽 작업을 위해 제작됐으나 AI 등으로 GPU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HBM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HBM 수요는 2억 9천만 GB로 작년보다 60%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고 또 내년에는 30%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HBM, 현재까지는 삼성과 SK가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매우 중요한 미래 기술이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삼성 전 직원이 이 엄청난 기술을 빼돌린 후 중국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이자 미국 1위인 마이크론조차 만들지 못한 HBM을 중국이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며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이 매우 낮은 가격으로 HBM을 대량으로 찍어내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인공지능 프로세서 칩에 필요한 HBM 자체 생산을 모색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몇 년이 걸리더라도 HBM 자급을 이뤄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자국 주요 D램 반도체 업체인 창신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가 HBM 자립을 위한 중국의 최고 희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HBM을 언급하며 한국을 따라잡겠다고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더 충격인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HBM 생산의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 같은 최첨단 기술은 필요 없어 최신 장비가 없어도 중국이 자신만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SCMP는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 반도체 회사 간부는 SCMP에 창신메모리가 자체 HBM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창신메모리는 글로벌 최신 제품과 비슷한 수준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중국이 대놓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려 중국이 대량 생산해도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철수하기 어렵다며 조롱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중 갈등 상황에도 중국 시장에서 실적을 늘릴 방법을 꾸준히 찾고 있다며 절대 중국에서 철수하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중국을 반도체 최대 수출국으로 두고 있어 미국의 압박으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시안에 운영되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는 현재까지 150억 달러, 약 20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 투자됐고 SK하이닉스 역시 중국의 다수의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내용을 전하며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비중이 60%에 달한다는 집계 결과도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중국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예상을 깨고 삼성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삼성이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현지 시장을 겨냥해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 있던 삼성 스마트폰 공장을 인도로 옮긴 데 이어 중국에 추가로 투자하려 했던 반도체 공장도 중국 대신 인도를 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도 많고 인건비도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로 알려진 인도 공과대학을 나온 천재 엔지니어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R&D 센터를 짓는 것보다 인도에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을 버리고 인도를 택하려는 삼성의 극단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디 총리는 올해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목표로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와 별도로 해외 반도체 기업이 인도에 공장을 설립하면 인도 중앙정부가 시설 건립 비용의 50%를 정부가 20%를 지급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의 70%를 인도 정부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기술 전문 매체인 E뉴스 유럽, A뉴스 유럽은 극단적 수준의 인센티브라고 평했습니다. 인도의 테크 전문 매체 애널리틱스 인디아 매거진은 인도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현지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사활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의 삼성에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모디 총리와 이재용 삼성 회장의 특별한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재용 회장 사랑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1995년 삼성전자가 인도에 처음 진출한 이후 삼성 공장이 있는 주변 지역들이 다른 인도의 도시들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했고, 복지도 다른 글로벌 기업들보다 훨씬 뛰어나 인도인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그동안 현지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인도에 공을 들인 게 국빈 오찬 초청자 명단 작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면서 재계 총수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디 총리의 애정을 확인한 만큼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입지를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인도 모디 총리는 자신의 SNS에 대놓고 삼성전자를 선두기업이라 칭하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인도에서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인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인도 대표 기업인들과도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재용 회장은 아시아 최고 부자로 유명한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의 장남 결혼식에도 참여했는데요. 당시에 인도 전통 복장인 자주색 터번을 두르고 노란색 전통 의상을 입은 채 결혼식에 참석해 전 세계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자국에 거듭되는 경제위기에 더해 그동안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글로벌 물류허브망 구축마저도 한국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중국 매체와 중국 기업들의 탄식이 연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대만이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물류망 구축에 필사적으로 나선 데 이어 영국과 러시아 또한 진영과 이념을 떠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물류 허브망 구축에 나서면서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을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 대만의 유력 매체인 중국시보는 최근 부산항과 가오승항이 자매항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 항만을 견제하는 세계 최대의 물류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이름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항만은 항만 개발 및 관리와 항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술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만 매체는 동북아시아 최대의 물류항구인 부산항과 대만 최대의 물류항인 가오슝항이 동북아시아 물류망을 석권하기 위해 자매항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동안 한국과 대만을 상대로 가진 경제보복에 나섰던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내몰리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두 항만의 협약에 따라 유럽과 중동의 해상물류 노선이 중국을 패싱해 곧장 대만과 한국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무역 감소로 인해 연일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 힘겨운 상황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러시아마저도 중국 대신 한국을 글로벌 물류 허브망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 정부를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중국 현지 매체인 세련망은 그동안 알루미늄을 비롯해 세계 최대의 광물금속 허브망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영국과 러시아의 연합전선 구축으로 인해 글로벌 광물금속 거래 허브망이 한국으로 대체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광양항이 런던 금속거래소 LME 위 알루미늄 보관에 있어서 새로운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당장 광양항에 보관 중인 알루미늄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왜 그토록 외신들의 감탄이 끊이질 않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는 LME 현재 이 지역의 창고에 25만 6,650톤의 알루미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런던 금속거래소의 글로벌 창고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경금속을 통틀어 49%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 매체는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광양항에 불과 2만 25톤의 알루미늄이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보관량이 이보다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까지 세계 최대 알루미늄 허브망으로 자리잡고 있던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의 규모마저 압도한 것은 그만큼 한국이 글로벌 금속 허브망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크게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광양시는 현재 런던 금속거래소 시스템의 실시간 재고량 중 70%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금속을 구해야 하는 모든 고객을 위한 최후의 수단임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국 매체는 런던 금속거래소가 세계의 다른 국가들은 제쳐두고 유독 한국을 콕 집어 알루미늄 허브망으로 지정한 것은
바로 한국처럼 신속 정확하게 물량을 배송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 8월 17일에 벌어진 상황만 하더라도 런던 금속 거래소가 광양항을 통해 5만 4천 톤의 알루미늄을 거래했는데 무려 일주일 만에 해당 물량을 성공적으로 소화함으로써 높은 회전율을 보였고, 심지어 올해 1분기에 런던 금속 거래소가 거래했던 1만 8,125톤의 알루미늄은 단 4일 만에 광양항에 운송됐다고 감탄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 거래소인 런던 금속 거래소가 광양항을 허브망으로 선택한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데, 그것은 바로 러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알루미늄을 한국을 통해 거래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유입된 금속의 대부분은 스위스 무역회사 글렌코어가 러시아의 거대 알루미늄 기업인 루살과 오프테이크, 장기 구매 계약을 맺은 러시아산 금속이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인 세려망은 러시아가 자국에서 생산되는 대량의 알루미늄을 한국을 통해 거래하려는 것은 바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의 갈등이 격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공식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서방 진영 간의 여러 긴장 상태를 감안했을 때 러시아가 유럽에 곧바로 알루미늄을 공급하기보다 그동안 심화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한국을 새로운 알루미늄 허브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매체는 이러한 기류를 바탕으로 러시아산 알루미늄이 한국으로 대거 보내지고 있고, 이를 취급하는 런던 금속거래소 또한 원활할 거래를 위해 광양항에 창고를 대규모로 증설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지난해에 런던 금속거래소 LME 위 저장시설을 관리하는 ISTIM이 광양항에 24개의 저장소를 추가로 증설함에 따라 모두 63개의 저장소를 갖추게 됐고, 이를 통해 알루미늄 저장 분야에서 광양항의 지배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을 알루미늄 거래 허브로 삼은 러시아와 런던 금속거래소의 이 같은 사상 최대의 연합전선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금속거래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던 중국과 말레이시아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당장 말레이시아의 세계 최대 비철금속 저장지대인 포트클랑만 하더라도 이러한 타격을 정면으로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광양항과 포트클랑의 알루미늄 저장 규모를 비교했을 때 광양항이 5배 이상이나 많은 저장 규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초 말레이시아 항구의 재고량은 66만 8천 톤에 달했다. 그 후 재고는 22만 1,600톤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재고는 거의 모두 소진돼 현물 재고는 4만 3,225톤만 남았다. 이를 해석하면 현재 광양항에 25만 6,650톤의 알루미늄이 저장된 것과 비교해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에 보관되는 알루미늄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매해 5월과 6월이면 알루미늄 소비가 급감하면서 포트클랑의 알루미늄 재고가 늘어났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그만큼 광양항이 알루미늄 허브망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음을 여실히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중국 매체는 러시아가 이처럼 중국 대신 한국에 알루미늄을 대거 공급하고 나선 것은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 일대를 자국 영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인도를 상대로도 갖은 영토 분쟁을 일으켰던 중국 정부가 급기야 러시아를 상대로도 무모한 국경 분쟁을 벌이면서 이에 반발한 러시아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최근 중국 정부가 국영 표준 지도 서비스 사이트에 아무르강 인근의 볼쇼이우스리스크 섬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시함으로써 러시아 정부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중국 매체는 전 세계 재고량의 53%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45%를 차지하는 인도산 알루미늄 또한 마찬가지로 광양함에 몰려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뜩이나 인도와 껄끄러운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더욱 당혹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다른 여느 저장소와 달리 광양항은 첨단 물류 처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더해 신냉전 상황 속에서도 러시아와 서방 진영을 상대로 안정적이고 심화된 경제 교류를 이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2위와 3위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 사이의 위치에 있어 중개무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도 또한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광양함을 마다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광양항은 창고 운영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포트클랑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광양 알루미늄 저장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 매체는 러시아와 인도를 비롯한 자원북국들이 잇따라 한국을 통해
자국이 보유한 방대한 양의 금속 자원을 거래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물류 허브망으로 도약하려던 중국의 야심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거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중국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이념이 아닌 실사구시를 통해 전 세계를 상대로 신뢰 높은 경제협력을 추진해왔던 우리의 저력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세계 최대의 금속거래 허브망으로 자리잡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